간의 공존은 뭐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이 자연과의 공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해 보면요, 저희 지금 숨 쉬는 일부터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에 의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가장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후변화 또는 뭐 미세먼지 또 감염병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 공존 이런 것들이 지금 해법으로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정원 심포지움이 국제 심포지움이 2개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던 말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재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이클 먼더 이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이든 프로젝트 석회암 탄광의 식물원으로 그 새로운 삶의 공간을 그러니까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낸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연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가까이 이제 이루고 있는 이런 정원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소비가 아닌 재생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연도 일부 소비하는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자연이란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살아가려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존의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일단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가 되려면 이제 서로 알아가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뭐 저절로 공존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가 나가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연이랑 만나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쉽게 못 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연과 친해지는 법 제일 먼저 멈추고 서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녹색의 자연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배경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까워지려면 자연 앞에 서서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순간 정말 수많은 것들이 그 무궁한 녹색의 우주가 제 삶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 봄이 오고 있는 봄산 멈추고 서서 딱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봄산에 봄숲에 있는 나무들이 제각기 내어놓는 새싹들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면 그 정말 나무마다 다 달라지는 단풍의 빛깔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순간 그 나무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이제 줄 수 있고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나무뿐만 아니라 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막상 어떤 식물 만났어요?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멈추고 서서 딱 바라보고 또 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를 들면 둥글레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둥글레는 이렇게 작고 줄기가 이렇게 휘어져서 꽃들이 이렇게 조랑조랑 달려요. 그래서 그런데 딱 멈추고 서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정말 조랑조랑조랑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달려 있죠. 그런 일들을 공유하는 순간 저절로 친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하고 사셔도 저는 충분히 제 자연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하게 아 자연이 좋구나라고 얘기하시지만 숲에 들어가서 또는 우리가 공원 산책을 나가서 그냥 초록이어서 좋은 거 말고 아 이팝나무 오늘 꽃이 잘 폈구나. 아 밑에 민들레 너는 서양 민들레니 민들레니 이렇게 구별할 정도의 시선만 생긴다면 정말 자연이 굉장히 가깝고 친근한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자연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이 친구 얘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려식물 말씀하셨는데
반려식물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려식물도 아주 이제 쉬운 식물부터 가깝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목원 산책하기 같은 것도 이제 권하고 싶어요. 그냥 수목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식물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걷기보다는 뭐 특별한 식물 하나씩 한꺼번에 욕심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만나 보시노라면 어느새 친구가 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수목원에 좀 전까지 했던 그 전시 중에서 숨 쉬러 가다라는 그런 전시가 있었는데 그 작가께서 나뭇잎 일기를 쓰셨어요. 그 매일 산책길에서 만난 그 나뭇잎 하나를 그리셨고 그걸 그리시면서 그 나뭇잎에 대한 사색을 하시면서 그걸 기록하셨고 그렇게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나, 그 다음에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점점 삶이 그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 좀 더 가깝게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식물 집안을 하나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비꽃.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비꽃 종류만 수십 종 있거든요. 우리나라 식물만 4천여 종이니까 그걸 다 만나는 일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야에 피어나는 가지가지 제비꽃들 하나하나 보고 찾고 구별하고 기록하는 일만 하셔도 정말 어느새 식물이 내 삶 깊숙이 반려식물이 돼서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워지면 사실은 가까운 친구와 같은 되는 것이 정말 똑같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그 존중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가치들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들이 이루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이익 말고 제가 요즘에 이제 오랫동안 식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즘에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나무처럼 나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수백 년씩 나무가 살잖아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가장 오래되고 큰 생명체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고 정말 그렇게 나이 들면서도 그 나무들은 봄이면 이렇게 연한 아주 말랑말랑한 새싹도 내어놓고 화사한 꽃도 피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언제나 말랑말랑하고 그 예쁜 꽃들을 피워낼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나이 들으면 어떨까. 또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 때쯤 되면은 사실은 단풍이란 것들은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피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모진 겨울이 다가올 거고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생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색소가 발현하면서 단풍이 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양 있고 의미 있게 때로는 우아하게 살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정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앞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자연 말고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까 경제적 가치 뭐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예를 들어 제가 나무에게 주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자연이 주는 저희에게 주는 선물들은 정말 무궁무궁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친구가 돼서 손만 내밀고 그것이 삶에 들여만 놓으신다면 뭐 그거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련은 이제 우리 쌍자엽 식물이라 그러죠. 굉장히 원시적인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목련 집안들은. 그래서 이렇게 꽃턱을 보면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나선상으로 배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주 원시적인 식물 집안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목련을 비롯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곁에 있는 꽃나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목련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목련 집안에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목련, 백목련, 자목련, 일본 목련, 그 다음에 흔히들 한박꽃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삼목련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목련 집안의 몇 가지 식물들을 만나시지만
이런 식물들이 가지는 정말 식물학적, 뭐 과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련과 백목련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봄에 하얗게 피어나는 목련, 그것은 목련이 아니고 백목련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정말 백목련은 굉장히 향기롭고 좋은 꽃나무고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꽃나무인데 일단 향기 좋고요. 그 다음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그 코나 목을 시원하게 하는 약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이기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목련은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고향이 중국 나무인데 오래전부터 우리가 키우고 사랑했던 나무인 거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그냥 목련도 있어요. 한라산 개미목에 자생하는 목련인 거죠. 보통 많은 분들이 목련, 백목련하고는 약간 다른데 꽃 색깔이 약간 더 희고 좀 일찍 핀다. 그랬을 때는 한번 꽃을 살펴보세요. 백목련은 꽃받침에 해당되는 것까지 모두 다 꽃잎처럼 9장이 보이는 거에 반면에 그 우리나라 자생하는 목련의 경우에는 3장의 잎은 꽃잎과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나라 자생하는 목련은 잘 모르시고 백목련을 목련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이 좀 애석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일본 목련인 경우에는 그 이제 목련 종류들은 주로 꽃이 먼저 피는데 잎이 먼저 나고 나중에 꽃이 피는데 사실 그 일본 원산이긴 하지만 뭐 향기롭고 잘 자라고 꽃도 탐스럽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는 좋은 꽃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 목련은 많은 분들이 후박나무라고 부르세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후박나무는 우리나라 난대 지방 남쪽에 있는 바닷가나 섬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자생하는 상록 화렵수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진짜 자생하는 후박나무는 잘 몰라주시고 우리 일본의 원산인 일본 목련을 후박나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몇 가지 안 되는 목련 집안 식구들인데 우리는 이거 이름 하나 제대로 못 불러주는구나 이렇게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일본 목련인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리잖아요. 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씨를 가지고 곳곳에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한참 제가 박사 논문 한번 심사하느라고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들이 퍼뜨린 일본 목련이 이제 저절로 나기 시작해서 언제쯤 스스로 귀화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논문을 제가 본 기억도 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일하기 전에 이제 평생을 국립수목원에 광릉숲에 있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릉숲의 경우에는 정말 수백 년을 보존했던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도 많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건강하게 딱 뿌리 내리지 않고 열심히 근근히 살아가는 나무들도 참 많죠. 그래서 큰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이제 쓰러지는 나무도 있고 흔들거려 좀 위험한 나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일 고민이 이렇게 쓰러져 버린 나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이죠. 왜냐하면 그냥 숲이라면 당연히 그냥 두면 되는데 많은 관람객도 오시는 곳이니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쓰러진 모든 나무는 일단 그냥 둔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이나 안전에 위험되는 것은 좀 정리해서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생겼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무 하나가 가지는 그것은 단순히 그 나무 하나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명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무가 살아있을 때도 거기에 착생식물이 붙기도 하고 하지만 특히 나무가 죽고 나면은 정말 제가 어떤 연구 결과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생동물 중에서 80%가 나무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실 나무라는 것들이 정말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나무가 죽어서 가지가 다 상하고 나면 베지 않고 그냥 죽은 나무를 세워놔도 그 나무가 쓴 채로 50년 이상 간다 그래요. 서 있는 채로 50년 동안 가면서 또는 누워서 이제 그것이
지내면서 그 안은 이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찾아들게 되죠. 작은 곤충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섯을 포함한 미생물, 지유류, 이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그렇게 분해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나무에 기대서 다시 서식처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서서히 이제 그런 여러 생명들에 의해서 분해되어 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분해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시 그 흙에서의 양분이 돼서 다시 식물에게 그 양분이 전해지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순환의 일부의 고리여서 죽은 고사목도 하나의 생명으로 오래오래 보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도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이고 생명체입니다라고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그냥 두면요, 왜 안 치웠냐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사목의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을 놨는데, 그걸 보고 한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크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고사목도 저렇게 죽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는데,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쟤는 공부를 잘해, 쟤는 지금 품행이 좋지 않은 일을 했어, 이렇게 단정 짓고 놓아두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날 돌아가셔서 이렇게 프레카드를 써붙여, 우리 아이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중요한 나무처럼 잘 클 자산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인생관을 바꾸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사목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계의 그 신화를 보면요, 신화에부터 나무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통 신화 속에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화 속에 우리가 흔히 생명수, 우주수 또는 세계수라고 말씀을 보통 하는데, 그 이유가 나무가 그 예전 신화들을 보면 나무가 곧 생명이었고 세상이었고 우주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 속의 나무 중에 하나는 이그드라실이라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물풀의 나무 종류였다는 얘기도 있고 주목이란 종류도 있고, 하여간 그건 신화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 나무는 이제 그 신화에 보면은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가지는 하늘을 닿았고, 그래서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생명인 물을 공급했고, 그 다음에 나무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또 끌어들인 물로 인해서 태양과 함께 열매와 잎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 구름을 모아서 비를 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을 잉태하고 보존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옛날 신화입니다. 근데 생각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건 정말 신화적인 얘기지만, 그 쭉 인류가 살아왔던 것들은 보면은 자연과 기대서 정말 먹을 것서부터 쉴 곳 다 자연과 의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든 우리가 먹는 과일은 다 야생 열매에서 나온 거죠.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가장 쾌적한 집은 목조주택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감염병이나 질병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해도 그 신약을 발견하는 소스는 식물에서 찾는 거죠. 우리 신종플루 때문에 한창 어려웠을 때 그 타미플루 만드는 게 우리나라 부순나무 종류인 팔각향에서 만드는 걸만 봐도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종사하시니까 모든 문학, 예술의 근원이 그 영감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에서 나왔다고 하죠.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치유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회색 콘크리트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는 것들이 자연이고,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의학계와 함께 숲이 주는 어떤 치료 효과들에서 검증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처방전을 아예 자연으로 가서 산책하라로 아예 써주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자연에게서 얻고 있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무형의 존재들을 우리는 여전히 자연과 기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에 가시면 와 좋다 그래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식물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이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이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속한 집 소속 그다음에 저를 이름으로 대표해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구별하는 어떤 지표가 이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식물 이름 10개만 알아도 막연한 숲이 정말 친근한 공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도 재밌게 쟤는 왜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 생강나무? 그럼 생강 냄새가 난다. 소태나무? 그러면 소태처럼 쓰구나. 이렇게 하나씩 이름도 즐겁게 이름을 알아가시면 숲이 굉장히 정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름 안에 많은 걸 담아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역사도 숨겨 있긴 한데요. 식물 우리가 부르는 우리말이 있고 이름에는 전 세계가 부르는 학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식물 중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이름 붙인 학명이 있는데 학명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가 같이 써야 하는 그 과학적 이름이어서 이제 국제식물명명규약이라는 엄격한 규약에 따라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식물 이름 중에서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집안도 종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금강초롱이라는 식물이에요. 네, 정말 아름다운 정말 보랏빛 오리꽃이거든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초롱을 닮아서 금강초롱인데 이 금강초롱의 지방까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지구상에. 근데 학명이 뭐냐면 학명은 이렇게 3가지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안 이름, 종의 특징, 그 다음에 명명자. 근데 이 금강초롱의 학명이 뭐냐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 뭔가 약간 느껴지시죠? 나카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자원을 조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와서 식물 탐사를 한 거죠. 그래서 금강산에서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의 종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종을 기재할 때 당시 한국에서의 그 식물 탐사 활동을 지원해 줬던 그때 당시 초대 한국 공사였다 그래요. 일본 공사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헌정한 거죠. 하나부사라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붙이는 종소명은 당연히 코레아나로 붙여야 되는데 앞에 하나부사가 붙었으니까 코레아나로 하기 우리나라 특사는 보통 코레아나를 붙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시아로 그래서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가 이 학명의 학명이 된 거죠. 이름을 잘 알면 도움이 되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엉겅퀴 잘 아시죠? 예쁜 꽃인데 엉겅퀴라는 식물은 왜 엉겅퀴가 됐나 이렇게 보면 피를 엉키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혈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식물 이름만 잘 엿봐도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 안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이름을 알아두시면 어쨌든 친구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을 키우시는데 나는 잘 안 커, 내가 키우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세심하게 안 키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물은 사실 좀 동물도 다 다르잖아요. 생태가 좀 어떤 조건에나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어떤 조건에도 굉장히 좀 약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식물이 햇볕은 좀 있어야 되나? 그늘을 좋아하나? 물은 좀 잘 줘야 되나? 건조한 게 좋을까? 이 정도는 좀 고려해 주셔서 키우시면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꼭 반려식물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반려식물 키우실 때 첫 번부터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거 이런 걸 키우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강건한 식물부터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걔네들이 우리가 키우는 것이 고통일까? 이제 이런 고민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자연도 방치해두면 그거는 고통일 거예요. 근데 자연도 보면 굉장히 치열한 어떤 경쟁 속에서 다른 식물들과의 어떤 갈등을 느끼고 경쟁하면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반려식물도 정말 제대로만 키워줄 수 있다 그러면 걔도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정말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들을 많이 사라지게 하는 좀 문제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무에게 또는 식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식물은 실제로 메타세콰이어는 화석이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나중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화석 식물인 줄 알았는데 지구상에 현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기금을 모아서 특히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에서 기금을 모아서 그 자생지에서 종자를 모으고 그 종자를 키워내고 그래서 그 종자를 전 세계 식물원 수목원에다가 보내주고 그게 한 50년대쯤 되고 저 우리나라에 지금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타세콰이어를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는 그 70년대 가로수 많이 심는 운동의 일환인 거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멸종하기 직전의 식물을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키워내면 그 식물들은 그렇게 정말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만큼 잘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렇게 잘 키워주면 식물들은 다시 정말 그늘도 주고 아름다움도 주고 다시 주고 이런 선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공원과 수목원의 차이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면 공원하고 수목원에 그러니까 나무들과 풀들이 아름답게 많이 있고 그것을 산책하는 입장에서는 수목원하고 공원하고 똑같죠. 하지만 수목원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수목원에 심겨진 지금 이 주변 공간에 있는 모든 식물들 다 하나가 이력 관리가 되어 있는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 사이에 수목원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받고 어렵고 위기에 처한 식물을 안전하게 자생지 외 보전, 현지 외 보전이라고 하는데 현지 외 보전의 공간으로서 수목원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혹시 자연에게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다시 되돌려주고 복원하는 일을 수목원에서 합니다. 또 거꾸로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있는데 이렇게 이왕 모아놓은 식물들을 보다 아름답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전시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이 휴식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예술의 영감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제공하기도 해서 자연과 사람 양쪽에 손을 잡고 서로 도와주는 존재가 수목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이력 관리가 되어 있는 하나가 소중한 자산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물원과 수목원이 이제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수목원과 식물원을 굳이 구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수목원과 식물원을 다른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정말 넌센스 같은 일도 벌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대한 문제 같아요. 보통 수목원이라는 외국의 경우에는 그 수목원이라고 이름 붙일 경우에는 보통 식물원이 많고요. 수목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에는 나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까? 아니면 내가 이 식물원을 만든 이곳이 나무가 좀 더 아름답고 의미 있어. 이럴 때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혼동되실까?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식물원이라고 부르시는 걸 가만히 보면 온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공간이 넓게 있는 곳을 수목원이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최초로 식물원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게 아마 1909년이었나 창경궁에 옛날에 동물원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유리온실이 있었잖아요. 지금 개념으로는 식물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유리온실을 식물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식물원 이름으로 널리 불렸던 게 그것도 역시 남산 제 모습 찾기 하면서 사라졌지만 열대식물을 모아뒀던 남산식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식물원이란 존재는 유리온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고, 수목원은 사실은 최초의 수목원이 홍농수목원, 뭐 목련으로 아름다운 천리포 수목원, 저희 지금 국립수목원 그 전인 광릉수목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목원이라는 이름은 야외 공간으로 접하시게 되면서 그런 혼돈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원예 식물이 중점적으로 모아져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도 수목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이드 가든은 아예 수목원 식물원도 아니고 가든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은 구별하실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느끼고 지내는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목원에 오시면 공원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휙 돌아보지, 물론 그러셔도 돼요. 어느 날은 그냥 그 자연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산책만 하셔도 되지만 정말 잘 느끼시고자 한다 그러면 한두 개씩이라도 의미 있는 식물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열대 그 사계절 온실에 피었던 꽃 중에서 그 다윈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전 세계 식물들이 현주에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윈이 이렇게 그 난초인데 이렇게 꿀주머니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긴 꿀주머니와 꿀을 빠는 그 곤충과의 관계, 부리를 보면서 이제 이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그래서 이름이 다윈란으로 붙은 이름인 거죠. 사실 이런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수목원이나 식물원인 거죠. 그런 거 폈을 때 그런 하나 보면서 아이들과 다윈도 논하고 이럴 때쯤 되면 정말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그래서 수목원은요, 연례 행사처럼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수목원을 찾는 길이, 수목원 산책길이 그냥 일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꽃이 피면 그런 꽃이 보기도 하고, 조기 있는 조 식물은 신한새우난이라는 식물인데, 제가 평생 식물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생 했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 보존 연구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다녔어도 자생지에서 한 번도 꽃을 못 본 식물이에요. 근데 저기에 지금 저렇게 안전하게 잘 보존돼서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거, 어느 날은 저거, 어느 날은 그냥 떨어지는 낙엽, 어느 날은 실록, 뭐 이렇게, 또 어떤 날은 수목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전시, 이렇게 일상처럼 수목원이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심 속의 수목원은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수목원들은 좀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좀 멀리 있었고 정말 날 잡아 가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모든 곳에서 15분 안에 이곳에 올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전국에 2시간 안에 대부분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항상 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도심 속 수목원이 역할이 매우 크고, 그래서 국립수목원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도심형 국립수목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수목원이 있다 그랬는데, 도심 속 수목원은 보다 또 좀 더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가꾸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정원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삶 속에 초록을 담고자 하신다면 좀 적극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엔 게릴라 정원이라 그래서 엊그제같이 쓰레기통 있고 그냥 보도 블럭이었는데 몇몇 분들이 딱 마음 먹고 거기에다가 작은 정원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비오톱 개념이라고 해서 정말 돌담 사이에 요만한 공간이어도 여건만 된다면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거기에 다른 곤충들이 끼어들고 하나의 생명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에는 정말 가능한 모든 곳곳에 이제 생명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도시 그 정원 재생 말씀드렸던 그 마이클 몬도 이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공원을
야생화원으로 바꿔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잔디, 이제 아까 왜 자풀이 왜 되냐면 저희가 아주 인위적으로 잔디밭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잔디밭을 만들면 잔디 이외엔 다른 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되고 자풀이 되고 그것을 뽑아내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때로는 물론 이제 잔디는 잘 살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은 이제 어떤 생명력이 회복되는 공간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화를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을 그냥 둔다고 해서 야생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고 사계절이 되도록 그것을 유지시켜 꼭 도와주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간섭을 최소화해서. 그러면 그 식물들은 자생력을 가지고 결실을 하고 종자를 맺어요. 그러면 그 종자들은 다시 따서 그런 야생화원을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렇게 도시를 그렇게 자연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일들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도시의 요만한 공간을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들이 우리 생활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 식물이 굉장히 좋은 치유가 되는데 병실 안에는 그 흙도 있고 여러 가지 균에 대한 완벽한 컨트롤이 안 돼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가로수인 경우에 정말 특히 플라타나스인 경우에는 두목림 작업이라고 막 짤뚱짤뚱하게 세우잖아요. 똑같은 플라타나스도 이제 정말 잘 키운 데 가보면 정말 조각하듯이 나무를 잘 다듬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플라타나스를 키우면 정말 멋진 나무가 되는데 막 잘라버리는 거 참 아쉬워서 그렇게 나무를 들여오되 정말 의미 있게 잘 키워나갔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속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지상부가 이만하면 땅도 그만큼 뿌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나무가 안전하게 서 있는데 땅에 뿌리를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위만 커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넘어질 위험.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간판 가린다는 많은 민원들도 가로수인 경우에는 있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져야 되는 풀어야 될 숙제들은 굉장히 많지만 공간 하나하나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은 초록을 가까이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찬영 선생님 세미라는 저도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 도봉섭 선생님이 우리나라 약대 학장님이셨고 그래서 약용식물을 연구하셨고 이분이 하셨던 일 중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식물 혁명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일본화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식물의 이름을 최록해서 정리한 그 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도봉 선생님의 그 저술 중에서 유독식물 도설이라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아마 정찬영 선생님의 그림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인연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유독식물 독성이 있는 거는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성 있다고 나쁜 식물이라고 규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든 자연은 좋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적인 독성 식물 중에 하나가 주목이죠. 주목이란 나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정말 오래오래 사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가종피라고 하는 열매 빨간 부분 빼놓고는 다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독성 때문에 함부로 짐승들도 안 먹고 그래서 이런 묘지 주변에 심어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 독성을 연구해서 그 유명한 항암제 텍서스라는 식물의 학명에서 텍솔이 됐죠. 그래서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병균을 치료하는 것들은 독성이 있을 거고 그것을 잘 처리하면 정말 중요한 신약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약용식물일 것 같은 만병초는 10,000가지 병을 치료하는
풀이라는 뜻인데 원래 풀은 아니고 나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냥 먹으면 독성이 심해서 굉장히 크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처리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해서 먹었을 때 정말 어려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여서 자연을 만나면서 한 가지 잣대로 나쁘다, 좋다, 이롭다, 해롭다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식물을 미술관에서 식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래서 사실은 식물원이라는 수목원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은 예술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걸 기화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나가는 공존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 정말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